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남편과 힘을 합쳐 가족의 연을 끊어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천류는 쉽게 끊어내지 못한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서로의 천륜을 끊어내주기로 결심했죠. 아니, 천륜은 이미 끊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로서의 도리, 형제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건 가족들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부의 천륜 끊어내기는 엄마와 동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보며 남편이 결단을 내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할개우도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는 뜻이야. 앞으로 네 가족은 닭이고 난 칼을 휘두를 거야. 네가 진 소 잡는 칼을 휘두르지 마. 피는 내가 묻힐 테니까. 남편이 제 천륜을 끊어주겠다고 나선 거였죠.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럼 나도 할게. 자기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어떻게 낳아주신 부모를 저버리느냐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 형제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저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만큼이나 억울하게 자라온 남편의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남편은 늘 2살 터울의 형에게 치여 살았어요. 형은 집안의 기대이자 기둥인 존재였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특별히 잘한다거나 머리가 뛰어나게 좋은 편도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오히려 남편이 공부며 운동이며 두루두루 못하는 게 없는 편이었어요. 부모님의 본격적인 차별은 형과 남편의 초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형은 사립초등학교를, 남편은 집 근처 초등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형에게는 명품 책가방을 사줄 때 남편은 친척형이 물려준 가방을 들어야 했고, 형 몰래 형 책가방을 매봤던 날에는 그나마 있던 낡은 가방을 형이 가위로 조각조각 잘라내 다음날 비닐봉투에 책을 넣고 학교에 가야 했죠. 남편은 운동화를 사러 가서도 형보다 비싼 걸 고르면 바로 면박을 당했어요. 그때의 상처로 남편은 식당을 가도 쇼핑을 가도 가장 싼 걸 고르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맛있는 반찬에 손을 대면 식탐 부리지 말라며 젓가락으로 손등을 맞았고, 배가 고팠던 그 어린아이는 밤에 가족들이 잠들면 밥솥에 맨밥을 허겁지겁 손에 움켜쥐고는 화장실로 달려가 몰래 먹으며 허기를 달랬어요. 집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으면 갈비 냄새를 풀풀 풍기며 가족들이 들어오는 건 일상이었죠. 부모님은 남편이 형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가면 형 기죽인다고 손찌검을 했고, 일부러 형보다 못한 성적을 받아가면 덜 떨어진 새끼라며 손찌검을 했습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몰랐던 남편은 이러나 저러나 맞을 거 공부에 전념했어요. 남편이 존재감을 드러낼수록 형은 더 못나게 굴었고, 부모님은 인정 대신 형보다 잘나 나오는 모난 돌이 정맞듯 좋은 꼴을 못 본다며 남편의 노력을 무시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몫의 사랑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하는데 제 남편은 그런 취급을 당할 만큼 모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죠. 연애 시절부터 결혼 생활 10년 동안 화 한 번 낸 적 없고, 운전 중에 누가 끼어들면 놀랐다며 허허 웃을 뿐 욕 한 번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소중히 대하지 않았던 가족들을 보면서 자기는 나중에 가족이 생기면 보물 다루듯 소중히 대해야겠다고 늘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남편이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죠. 남편은 형에게 맞을 때마다 속으로 비웃으며 그 고통을 견뎠다고 합니다. 못난 사람이나 사람을 때리는 거야. 나는 형보다 잘난 사람이라 참는 거고. 절대 내가 약해서가 아니야. 그렇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견뎌왔던 남편의 가슴에 대못이 박힌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줄 알고 부모님이 나눈 대화가
남편에게 큰 상처를 남긴 거였죠. 민석이 쟤는 자는 것도 어쩜 저렇게 꼴보기 싫은 거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날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지금까지 내 발목을 잡네. 그때 당신 말대로 고아원에 버리고 오는 건데 내가 마음이 약해놔서. 남편 가족은 재혼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형을, 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두 분이 재혼을 하신 거였어요. 물론 남편도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낳아준 엄마가 자기를 고아원에 버리고 왔어야 했다고 후회까지 하는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평생 짐이 될 거라고 했어? 안 했어? 저놈이 늘 우리 혁의 앞길을 막고 있잖아. 바퀴벌레같이 끈질긴 놈이야 아주. 어제도 봤지? 맞아도 잘못했다 소리 한 번을 안 하는 거. 천하의 쌍놈이라고. 남편은 그날 이후로 낮엔 학교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저녁엔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고시원 비용이라도 마련해 독립할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독립을 코앞에 둔 어느 날 모아뒀던 돈이 감쪽같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형이 명품 티셔츠를 입고 들어오는 걸 보며 범인을 알게 됐죠. 야, 최민석, 네가 사준 옷 어때? 잘 어울려? 고맙다. 잘 입을게. 형은 모아뒀던 3달치 고시원 비용을 고작 티셔츠 하나 사는데 다 써버린 것이었어요. 분통하고 억울해서 형에게 처음으로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던 남편은 그날 경찰서를 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어머니의 신고로 말이죠. 어머니는 기가 막히게도 경찰에게 남편을 소년원에 보내달라고 빌었어요.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놈이라면 하늘 같은 형을 죽어라 때렸겠어요? 소년원이 사람 만들어주고 그런 데라면서요. 얘 제발 거기 좀 보내줘요. 내가 다 얘 생각하고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엄마라 잘 알아요. 이런 놈은 초장에 잡아야 된다니까요. 소년원으로 당장 보내줘요. 당장. 형에게 맞아 얼굴에 멍이 들고 입안이 터져 음식을 못 먹을 때도 신경을 안 썼던 엄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소년원으로 보내달라고 하자 남편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왜 도망을 가? 누구 좋으라고? 바퀴벌레처럼 오래오래 버틸 거야. 이기는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랬어. 어머니의 성화에 결국 경찰은 친족 간 폭행으로 남편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상황은 역전되고 말았어요. 남편이 경찰에게 부모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며 증거를 내민 거였죠. 남편은 어릴 때 뉴스에서 아동학대가 큰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부모님과 형에게 폭행을 당할 때마다 다친 몸사진을 남겨놨었어요. 폭행당할 때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욕하고 때릴 때 녹음해둔 증거까지 있었죠. 남편이 그 증거들을 경찰 앞에서 하나하나 들려주고 보여주던 그때 아버지는 화를 못 참고 발길질을 했고 경찰은 수많은 증거들과 눈앞에서 펼쳐진 폭행에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며 남편을 청소년 쉼터로 보냈고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심리검사와 각종 정신과 상담을 진행했는데 심리상담가가 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살하지 않겠다는 각서였죠. 그 정도로 남편은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각서를 쓰면서 정말로 죽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겠다고요. 다행히 쉼터는 지낼만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청소년 쉼터에서 생활할 때 태어나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습니다.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고 욕하거나 때리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본지 얼마 안 된 청소년 쉼터 소장님이 오히려 엄마보다 더 엄마 같았죠. 처음으로 꿈이 뭔지 물어봐준 어른이었거든요. 꿈이 뭐냐고 물으면 다들 당황하더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어봐. 민석이는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때 남편은 처음으로 꿈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러나 쉼터에 오기 전 동사무소에서 만난 공무원이 친절하고 자상했던 걸 떠올리며 자신처럼 어렵고 난처한 상황인 아이들을 돕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저는 공무원이요. 힘든 사람들을 돕는 친절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화내지 않는 어른, 물어봐주는 어른, 아이들을 잘 챙겨주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남편은 부모님과 반대되는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쉼터 소장님은 21살까지 쉼터에 머물 수 있으니 그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청소년 쉼터에 머물면서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던 중 부모님의 소식을 전해 들었죠. 벌금형과 함께 접근 금지 처분이 내려져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안심해도 될 거라고요. 그 말에 남편은 안심했죠. 하지만 변수가 있었습니다. 형은 접근 금지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형은 남편이 다니는 학교로 친구들을 데리고 찾아와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명문 사립초등학교 나온 나랑 구석탱이 이름도 모르는 초등학교 나온 너랑 같아? 예전 같았으면 왕이랑 노비 같은 사이야. 그런데 감히 노비가 우리 아빠 엄마를 신고해? 벌금이 얼마가 나온 줄 알아? 돈 내놔. 당장 내놔. 너 때문에 나 학원도 못 다닌다고. 그렇게 사립초등학교를 나왔다는 자부심으로 기고만장했던 형은 사수 끝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를 겨우 가놓고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3년을 고시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놓고는 결국 김치공장 집 딸과 결혼해 김치공장 공장장 일을 하게 됐죠. 반면 남편은 쉼터에서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늘 상위권을 놓치지 않았어요. 장학금을 주는 서울의 한 대학에 한 번에 입학했고 결국 7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착하게 살면 다 돌아온다는 옛 조상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 또한 그 말을 제 인생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온 험난한 인생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12살 때부터 아빠가 밖에서 낳아온 3살 아래 남동생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빠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 혼자 키우다시피 했어요. 부모님 손길이 필요한 12살이 어른 노릇을 하려니 저는 독해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었죠. 아빠가 주는 적은 생활비로 동생 밥 해먹이고 키우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분리수거함을 뒤지거나 동네 고물상을 찾아가 동생이 입을 옷이나 신발을 구하다가 친구들에게 거질하며 놀림을 받기도 했어요. 문 닫는 식당을 찾아가 남는 반찬을 싸게 살 수 있는지 부탁했다가 재수없다며 소금을 맞은 적도 있었죠. 배달은 동생이었지만 나라도 제대로 된 보호자가 돼야겠다는 마음에 힘든 줄도 몰랐어요. 핑계일 수도 있지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하는 건 제게 사치였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숙식이 제공되는 집 근처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자식들을 외면하고 돌보지 않는 아빠가 미웠지만 저 아니면 동생을 돌봐줄 어른이 없었기에 아빠를 원망하기보단 살 길을 찾는 편이 좋겠다고 제 자신을 설득시켰죠. 그런데 결국 아빠를 원망하고 동생을 애지중지 키워온 저 자신까지 원망하는 날이 왔어요.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들어온 아빠가 저와 동생을 불러 앉힌 겁니다. 아이, 원양 어선에서 밥 해줄 여자가 필요하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혜진이 네가 딱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어렵게 자리를 얻어냈다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바다 한가운데서 돈 쓸 일도 없고 말이야. 월급은 아빠 통장으로 받아서 잘 모아둘 테니까 1년만 다녀와. 저는 어린 딸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아빠에게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는데 나더러 배를 타라는 거야? 어떤 아빠가 그래? 그리고 내가 번 돈을 왜 아빠 통장으로 받아? 그 돈으로 또 도박하려고?
그리고 재원이 밥은 누가 해주고 학교는 누가 보내. 안 돼. 그런데 그때 중학생이던 남동생이 제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누나, 내가 애야? 돈 벌 수 있다는데 가서 돈 좀 벌어. 누나 밥 잘하잖아. 재능 살려서 돈도 벌고 그럼 좋지 안 그래? 아빠가 다 누나 생각해서 그러는데 참. 남동생의 말에 저는 울컥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던 어린애가 이제는 커서 누나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저도 혹했죠. 늘 모자란 생활비 때문에 힘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울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로 한 날 새벽 마음을 바꿨죠. 그 새벽 아빠의 통화를 엿듣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아찔합니다. 해 뜨면 출발할 거야. 애한테는 밥 해주는 거라고만 얘기했으니까 배 탈 때까지 말 조심해. 알겠어? 사내 놈들 상대하는 일이라면 애가 배에 타겠냐고. 끝까지 조심해야 돼. 사내 놈들을 상대하는 일이라니 저는 심장이 순간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몸 파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날 그런 무서운 곳에 팔아 넘기겠다는 거야?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빠가... 전 잠든 동생 방으로 갔습니다. 동생이지만 남자니까 내 편에 서서 아빠를 막아줄 것 같았죠. 재환아, 일어나봐. 아빠가 날 밥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몸 파는 여자로 팔려는 것 같아. 누나 너무 무서워. 아빠 좀 말려줘, 응? 그런데 남동생은 방에 없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남동생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누나 진짜 1년만 있다 오는 거야? 남동생이 진작 아빠를 말리고 있었구나. 저는 안도했는데 아니었습니다. 3년씩 있을 순 없는 거야? 그런 일은 돈도 많이 벌지? 잘 됐지 뭐. 누나가 맨날 그랬거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거라고. 밥을 팔든 뭘 팔든 누나만 떳떳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내 용돈도 따로 챙겨주는 거지? 저는 새어나오는 울음을 꾹꾹 삼켰어요. 배달은 동생이었지만 처음 봤던 9살 애가 누나 부르며 따르던 순간을 늘 기억하며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었는데 5년을 뒷바라지했던 동생의 입에서 나온 말에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 아빠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죠. 너희 누나만 없었어도 네 엄마랑 살림함치고 살 수 있었는데 말이야. 혜진이 저 기집애만 없었어도 내가 우리 아들이랑 마누라랑 얼마나 행복했을 거야. 어릴 때부터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더라니까. 애는 울어도 예쁘다던데 쟤는 우는 소리도 악마 같았어. 진짜 징그러웠다고. 왜 진작 팔아넘길 생각을 못했나 몰라. 저는 그 길로 싸놨던 짐을 들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숙식 제공이 되는 식당에 취직을 했습니다. 사장님 사모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 사정을 듣고는 검정고시 학원도 알아봐 주시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줄 수도 있으니 언제든 말을 하라고 해주셨죠. 지나가다 예뻐서 사왔다면서 예쁜 옷을 주셨던 날에는 그 옷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생각하며 옷을 사준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남편이 쉼터에서 난생 처음 행복을 느꼈던 것처럼 저는 식당 3층에 딸린 작은 방에서 오로지 저만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됐어요. 하지만 키운정이 무섭다는 말이 뭔지 알겠더군요. 아직 어린 남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던 저는 가끔 공중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남동생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누나가 그렇게 가버리니까 아빠가 나한테 화풀이 하잖아. 술 먹고 들어와서 맨날 다 집어던지고 누나 욕하면서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한다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어. 나도 그냥 확 집 나가버릴까봐. 저는 남동생이 엇나갈까봐 두려웠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또 팔려가게 될까 무서워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월급을 받으면 동생의 옷과 신발, 가방을 사서 용돈과 함께 보냈어요. 19에는 사장님과 사모님의 도움으로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까지 하게 됐죠. 저는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성인이 되면 아빠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집을 나온 지 3년 만에 20살이 돼서 남동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어요. 아빠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고 집은 남동생의 가출한 친구들이 모여 사는 소굴이 돼 있었죠.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자퇴를 해놓고도 제겐 학교에 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던 거였죠. 남동생이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제가 옆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죄책감이 정말 컸어요. 죄인이 된 것 같았죠. 저는 집 근처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면서 남동생의 뒷바라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장 매니저가 됐고 월급도 조금씩 오르면서 생활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남동생은 저의 끈질긴 권유로 학교에 복학을 했고 저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저는 아빠 아니면 남동생 문제라는 걸 직감했어요. 경찰서로 달려가니 남동생이 입술이 터져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맞았냐고 물었더니 남동생의 대답은 가관이었어요. 맞기는 내가 왜 맞아? 아주 보기 좋게 패줬지. 그 새끼 지금 병원 갔어. 진짜 웃긴 새끼라니까. 내가 까불지 말라는데도 계속 까불더라고. 남동생은 폭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제 잘못처럼 느껴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년 복지과 공무원이라면서 한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복지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며 만나자는 거였죠. 그게 남편과 저의 첫 만남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이제껏 만난 공무원들과는 달랐습니다. 자상하고 친절했고 남동생 문제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에 제 속이야기까지 털어놓게 됐어요. 아빠가 저와 제 남동생을 돌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저를 팔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말이죠. 식당 사모님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얘기인데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남편이라면 정말 도움을 줄 것 같다는 묘한 믿음이 첫 만남에서부터 생겨버렸죠. 차근차근 제 얘기를 듣던 남편은 바로 다음 날 저희 남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왔어요. 그중에는 저를 위한 것들도 있었죠. 대입 준비를 위한 무료 온라인 강의 신청서와 가로등 설치 민원 신청서였어요. 동생도 걱정이겠지만 혜진 씨도 스스로를 좀 돌볼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수능 시험 공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하세요. 응원할게요. 시험 보고 나면 장학금 관련해서 제가 알아봐 줄게요. 일단은 시험만 생각해요. 그리고 집까지 들어가는 골목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가로등 설치해달라고 신청은 해놨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주민이 직접 민원을 넣으면 더 빨라지니까 사인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든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남자를 보니 오빠가 생긴 것 같아서 든든했죠. 남동생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을 민석이 형이라고 부르며 곧잘 따르기도 하는 남동생을 보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월급을 탔다며 저와 남동생을 좋은 식당으로 초대했어요. 그런데 남동생이 말도 없이 나오지 않아서 둘이서 어색하게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처음 남편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됐죠. 전 공무원이 돼야겠다고 생각한 건 청소년 쉼터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었는데 쉼터에서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어른들이 조금만 더 친절해진다면 상처받는 아이들이 줄어들 거라고 확신했어요. 어렸을 때 제가 잠든 줄 알고 부모님이 제 욕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부모가 되면 아이는 잠들었을 때도 칭찬을 해줘야겠다고요. 저는 아이가 잠들었을 때도 깨어있을 때도 열심히 사랑해 줄 거예요. 남편도 저와 같은 경험이 있었던 것이었죠. 아빠가 남동생을 앞에 두고 제가 없었으면 행복했을 거라고 진작 팔았어야 했다는 말을 하는 걸 듣고 도망쳤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번듯한 공무원이 되는 걸로 복수를 한 셈이었어요. 저랑은 참 다르네요. 저는 아빠 원망만 했지 어떤 엄마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저도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잠들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예쁜 말만 해줄래요. 그날 저와 남편은 과거의 아픔을 공감하며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어요. 고졸 검정고시가 최종 학력인 보잘것없는 제가 번듯한 공무원을 만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고맙게도 남편은 저를 만날 수 있는 지금이 감사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렇게 남동생도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전문대 화장품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은 됐고 취업을 나간다고는 했지만 길면 2달이라고 그만두기 바빴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때까지도 남동생은 변변한 직업이 없었죠. 남편과 결혼 얘기가 오가면서부터는 남편이 매형의 자격으로 여러 가지 조언을 했지만 남동생은 듣질 않았어요. 저는 혼자 남겨질 남동생을 생각하니 조바심이 났습니다. 재환아, 네가 독립을 해야 누나가 마음 편하게 결혼을 하지. 돈 많이 벌라는 게 아니야. 그냥 진득하게 한 직장에 오래 다니는 걸 목표로 한번 삼아봐. 남동생은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 누나야 점처럼 나 버리고 도망가면 그뿐이면서 왜 그래? 누가 들으면 누나가 내 엄마라도 되는 줄 알겠어. 나한테 좀 신경 꺼. 남동생은 툭하면 제가 도망갔던 일을 인질로 삼았습니다. 그때마다 입을 다물고 해달라는 걸 다 해줬던 게 남동생의 상황을 악화시켰던 거였어요. 남동생만으로도 골치가 아팠는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 소식도 없던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너보다 6살이나 많은 놈한테 시집 보내려고 내가 널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결혼 못 시켜. 당장 헤어져. 애지중지라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떤 아빠가 애지중지하는 딸을 팔아넘기려고 해? 나 그날 다 들었어. 아빠가 재원이랑 하는 말. 배에서 밥 해주는 게 아니라 나 팔아넘긴 거였잖아. 그래서 집 나갔던 거야. 아빠는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래놓고는 남편이 일하는 곳을 찾아가 난동을 피웠습니다. 제가 따라가 말려봤지만 막무가내였죠. 어린 자기 딸과 결혼하려는 늑딸이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남편에게 창피해서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남편은 끝까지 아빠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빠를 데려가 상견례 때 입으시라며 좋은 옷을 한 벌 뽑아주기까지 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과 연을 끊은 남편이 상견례를 하겠다니 의아했죠. 오빠, 상견례라니 무슨 말이야? 우리끼리 조용하게 하기로 했잖아. 결혼할 때 되니까 부모님 생각나서 그래? 보고 싶었어? 남편은 제 말에 크게 웃었어요. 내가 그 사람들 생각날 일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을 거야. 그런데 혜진이 아버지 보니까 부모님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서 그래. 나 한 번만 믿어봐. 저는 늘 저보다 현명했던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상견례가 잡혔고 저와 남편 부모님과 형 내외, 저희 아빠와 남동생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이 순식간에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악의 소굴이 돼버린 순간이었죠. 어머니는 듣던 대로 보통이 아닌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고졸에 모아놓은 돈 한 푼 없는 애를 시집 보내겠다는 거예요? 혜진이야, 아직 어리니 그렇다 쳐도 아버님은 모아놓은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설마 딸내미 시집 보내는 자리에 겁도 없이 빈주머니 차고 나온 건 아니죠?
아무리 지들끼리 하는 결혼이라지만 기본은 해야죠, 기본은. 제가 뭐 외제차 바랍니까? 모피코트 정도는 받아야 저도 성인은 보였다 생각을 하죠. 제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요. 남편 잃고 홀로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악으로 키웠는데 그 정도 보상도 못 받나요? 아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이 듣자니 우리 민석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쉼터에서 자랐던데요. 애를 그렇게 뵀다면서요. 아이 어떤 부모가 귀한 자식한테 손찌검을 합니까? 쌍스러워서 정말. 그래놓고 모피코트? 아이 내 살가죽이라도 벗겨가시던지 마음대로 해보세요. 이번에는 남편의 아버지가 참지 않으셨습니다. 손찌검이요? 훈육입니다, 훈육. 아이 그러는 그쪽도 아주 대단한 부모였던데요. 아이 어린애한테 밖에서 나온 남동생까지 맡겨놓고서는 집을 나가셨다고요. 차라리 끼고 살면서 훈육하고 가르친 저희가 훨씬 좋은 부모죠. 당신 아들 꼴을 좀 보세요. 부모가 나 몰라라 하니까 여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누나한테 빌붙어 사는 꼬락서니를 좀 보라고요. 그 말에 남동생은 남편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고 남편의 형은 남동생의 뺨을 때렸습니다. 한마디로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놀란 저는 남편에게 말려보라며 등을 떠밀었는데 남편은 여유롭게 웃고만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제 가방을 챙겨들고 제 손을 잡고 나갔어요. 식당 직원들이 모두 저희 가족들에게 달려가고 경찰을 부르겠다며 소리를 치는데도 남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모든 걸 예상한 눈빛이었어요. 남편이 왜 상견례를 하자고 했는지 그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에는 악. 바로 그거였어요. 유유히 한정식 집을 빠져나오는데 뒤에서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우리 매형도 그렇게 때렸다더니 이제 사돈인 나까지 때려? 너 깡패야? 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소년원 출신이야. 형들한테 말해서 너 같은 건 아주 흔적도 없이 없앨 수 있거든? 그리고 이런 집에 우리 누나 시집 안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도 그날 처음 봤다던 형의 아내도 보통은 넘는 것 같았죠. 너라고 했어? 어디서 양아치 백수가 김치공장 공장장한테 반말짓거리야. 소년원 들락거리면서 누나 속이나 썩여놓고 이제 와서 되게 챙기는 척하네. 저희는 시트콤을 보는 기분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웃음을 참았어요. 그렇게 홀대하고 학대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해놓고 결혼한다니까 세상 소중했던 것처럼 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배꼽을 잡았는지 모릅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저희 아빠도 결혼을 반대한다는 소리를 못하셨고 남편 부모님은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결혼할 거면 결혼식에 부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결혼을 빌미로 부모 대접을 받고 싶었던 희망이 사라져버린 거였죠. 남편의 성견지명이 들어맞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교회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모셔서 그토록 바라던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남편이 머물렀던 청소년 쉼터 소장님과 제가 가출해서 일했던 식당의 사장님과 사모님이 참석해 주셔서 가족이 없다는 허전함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했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남편 부모님은 형 부부와 함께 살았는데 저희 아파트 바로 위층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배를 올려서 나가보니 상견례 때 본 어머니가 서 계신 거였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워서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비집고 들어와 저희 집을 마음대로 둘러보셨죠. 남편이 정중하게 나가달라고 말했지만 귀등으로도 듣지 않으셨어요. 같은 평수라도 우리 집은 식구가 5이라 좁아 죽겠는데 너희는 둘이라 좋겠다. 이제 가깝게 사니까 밥도 같이 먹고 네가 조카도 좀 돌봐주고 그러면 되겠어. 너희는 둘이 살면서 세탁기가 왜 이렇게 커? 우리 집 세탁기랑 바꿔야겠다.
저는 그날 남편이 화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허튼 소리 그만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앞으로 벨만 눌러도 주거 침입 미수로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때 어머니가 남편의 뺨을 때리는 겁니다.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이었어요. 네가 날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내가 벌금을 3천만 원이나 냈어. 정성으로 키워놨더니 부모를 범죄자를 만들어? 배은망덕한 놈. 그래도 난 널 용서하려고 했다.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뭐? 경찰에 신고를 해? 그래, 해봐 어디. 그렇게 어머니가 돌아간 지 5분도 안 돼서 저희는 지옥 같은 층간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치 5명이 동시에 줄넘기라도 하는 것 같았죠. 저희는 임시 방편으로 침대를 작은 방으로 옮겼고 잘 때만큼은 소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층간소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서 밖을 나가보니 조카가 울면서 서 있었어요. 손에는 편지가 들려 있었죠. 형님이라는 사람이 남긴 편지였습니다. 애 좀 보고 있어. 내일 밤 12시 전엔 들어올 거야. 우리 애 소고기랑 딸기 좋아하니까 사다가 먹이고 낮잠도 제때제때 재워. 애엄마라는 사람이 애를 일면식도 없는 제게 맡겨놓고 1박 2일로 여행을 간 거였어요. 조카 손을 잡고 위층을 올라가 보니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낯가리는 조카는 밤새 울었고 저와 남편은 이틀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해했지만 저는 남편 탓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았어요. 저는 남편의 웃는 얼굴을 참 좋아하는데 가족만 엮이면 남편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갔죠.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웃겨주고 싶었어요. 라디오에 세상에 이런 엄마가 있다고 사연 보내면 거짓말이라고 안 뽑아주겠다. 그치? 그래도 우리 복수했어. 소고기 먹이라고 했는데 닭고기 먹였잖아. 나 지금 엄청 통쾌해. 힘들게 살아온 저희는 작은 것에 웃고 행복해지는 법을 터득했어요. 하지만 사는 곳이 같은 남편의 가족들과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안 좋게 엮였습니다. 시킨 적 없는 음식 배달이 와서 배달원에게 주소지 확인을 하는데 형이 나타난 적도 있었죠. 내가 주소를 잘못 적었네. 아유, 카드도 안 가져왔구나. 재수씨가 대신 계산 좀 해줘요. 내가 이따 줄게요. 황당했지만 배달원이 기다리고 있어서 계산을 했는데 금액이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배달 음식으로 3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무슨 배달 음식이 30만 원이 나와요? 뭘 시킨 거예요? 우리가 입이 좀 고급이라 일식집에서 숙성한 회 아니면 못 먹거든요. 당연하게도 며칠이 지나도 그 돈은 갚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알면 또 화를 낼까봐 그런 자잘한 일들은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짓을 받아준 날은 층간소음도 들리지 않았기에 남편이 금방 눈치를 챘지만요. 오늘은 또 뭘 받아줬길래 저렇게 조용해. 우리 혜진이 이러다가 부처되겠다. 가족들이 난리를 칠수록 저희 부부 사이는 더욱 돈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만난 전우 같았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유일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는 결혼 전에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잠들었을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예쁜 말만 해줬습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네가 태어나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한지 주문처럼 매일 알려줬어요. 학대받았던 아이들이 학대하지 않는 부모가 됐다는 사실이 저희를 더 뿌듯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남편 가족들의 횡포는 날로 더해갔어요. 형수가 자기네 김치 공장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무시하면 됐고 비싼 음식을 저희 집으로 배달시키면 잘못 왔다고 하고 돌려보내면 그뿐이었습니다. 닦기 힘든 고기 불판이나 빨기 어려운 기름 묻은 빨래를 놓고 가는 것도 참을 만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이 못 참는 게 있었습니다. 형수가 저를 함부로 대하는 거였죠. 얼마나 야야거렸는지 5살 조카도 저를 보면 야야 하며 손가락질을 했었거든요. 야, 우리 아빠 김치공장 한창 바쁠 때니까 와서 일하라고 했어, 안 했어?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가 왜 말을 못 알아쳐먹어? 어디 손윗사람 말을 개무시하냐고? 저보다 어린 형수가 제게 반말하는 것에 남편의 분노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야, 여기 형수님이 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도 1살 어리면서 야? 나도 한번 그렇게 불러봐요. 나 당신 남편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으니까 내 아내한테 윗사람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건 참는데 내 아내한테 그러는 건 안 참을 겁니다. 그날 형이 찾아와 죽여버린다며 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피웠지만 남편은 태어났어요. 하지만 남편 집안이 잠잠해지면 저희 집안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빠는 남편 직장으로 찾아가 사위가 공무원인데 장인어른이 거지같이 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천하의 불효자라며 울고불고 연극을 한바탕 한 것도 모자라 남동생은 대놓고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원래 누나가 그때 배에 팔려갔으면 우리 집 부자 됐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상을 매형이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부끄러웠어요. 그때 남편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할개우도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쓴다는 뜻이야. 앞으로 네 가족은 닭이고 난 칼을 휘두를 거야. 네가 진 소 잡는 칼은 휘두르지 마. 피는 내가 묻힐 테니까. 그리고 저는 동조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집안과 연을 끊어주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차마 못할 말과 행동을 해주며 서서히 가족의 고리를 끊어내주기로 약속했죠. 일단 남편과 저는 각자의 가족들에게 당분간 효자 효녀가 되기로 했습니다. 안심하게 한 다음에 준비한 것들을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기로 했어요. 남편은 아버지 칠순 때 호텔 예약을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때문에 아동학대로 범죄 이력도 남으시고 벌금까지 3천만 원 내시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키워주신 은혜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다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이번에 칠순 잔치는 제가 호텔에서 모실게요. 몸만 오세요. 제가 다 선불로 지불했으니까. 부모님과 형 내외는 갑작스러운 남편 태도 변화에 놀란 것도 잠시 호텔로 모신다는 말에 눈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형이 처음으로 남편의 손을 다정하게 잡는 순간은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네가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그래. 아이 그동안 못한 효도 이제 해야지. 우리가 어릴 때 많이 티격태격했지만 나이 드니까 형제만한 게 없더라.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 그럼 우리 준비할 게 없는 거지? 가증스러운 형의 미소에 남편도 뻔뻔하게 웃으며 몸만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칠순잔치 당일이 됐죠. 부모님은 가족, 지인, 친척들을 모두 초대했는데 호텔에서는 그런 예약은 없다며 입구에서부터 받아주지 않아 손님들이 호텔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어요. 저희는 호텔을 예약한 적이 없었거든요. 모두들 우왕좌왕할 때 제가 앞에 나섰습니다. 남편과 약속한 타이밍이었어요. 부모 덕도 못 본 착한 아들이 호텔에서 칠순잔치 해준다고 하니까 넙죽넙죽 받아 드시는 그 꼴이 우스워서 제가 예약 취소했어요. 죄송하지만 모두 돌아가 주셔야겠네요. 칠순상 받을 생각이었다면 양심상 큰아들 사립초등학교 보내고 명품 책가방 사줄 때 우리 남편한테 최소한 얻어온 옷은 입히지 마셨어야죠. 남편이 학대당하면서 살기 힘들어서 독립하려고 열심히 모은 돈을 큰아들이 명품 티셔츠 사는데 썼으면 큰아들을 혼내셨어야죠. 결국 그렇게 차별하면서 키운 큰아들은 마누라네 김치공장에서 일하는데 매일 때리고 굶기고 못된 말로 상처 입힌 우리 남편은 혼자 힘으로 공무원 됐네요. 기분이 어떠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도 자식 낳아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 남편을 미워했는지 말 좀 해보세요. 네?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서요? 손님들은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서 학대를 한 거냐, 그걸 친엄마가 모르는 척 했다는 거냐, 결국 김치 공장에서 일하려고 사립초등학교 간 거냐, 굶기고 때린 아들은 공무원이 되는 동안 김치 공장이라니 웃긴다. 손님들은 혐오스러운 얼굴로 남편 가족들을 훑어보다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형내외는 창피했는지 소리도 없이 사라졌고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며느리가 망신을 준다며 한탄을 했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에게 조용히 하라며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저와 짠 연기를 펼쳤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아버지한테 매일 맞으면서도 고아원에 안 버려져서 얼마나 고마웠다고. 형한테 받은 건 조롱과 멸시밖에 없지만 그래도 형이 생겨서 얼마나 좋았는데 당신 설마 우리 형수님이 당신보다 어린데 야야 거리면서 반말하고 심부름 시켰다고 이러는 거야? 하늘 같은 형수님이 그럴 수도 있지. 듣다 못 참겠다며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며 떠나는 손님에 어머니에게 그렇게 계속 나쁘게 살 거면 연락하지 말라며 화를 내는 손님까지 모든 게 저희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형 내외 차례였어요. 남편의 형수와 저는 휴대폰 기종이 똑같았는데 형수가 모르고 바꿔서 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실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계속 걸려오길래 친구분인가 보다 하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남자 목소리였죠. 왜 이렇게 전화 안 받아? 남편한테는 뭐라고 둘러댔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나도 와이프한테 철저하게 둘러댔으니까 자기도 말 잘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우리 얼마 만에 놀러 가는 거야. 자기 결혼하고 처음이지? 옛날 생각난다. 놀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형내외가 휴대폰을 바꾸러 왔을 때 둘러댔죠. 형님, 전화가 온 것 같았는데 우리 애가 모르고 터치를 해서 받은 것 같아요. 지인분께는 죄송하다고 아이가 그런 거라고 말씀 좀 잘 해주세요. 통화 목록을 보던 형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남편이 바로 알아차렸어요. 은실이라고 저장된 사람 말이야. 아무래도 형이랑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 같아. 왜 그런 불륜들 많다고 하잖아.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들 결혼하고 나서 다시 만나는 경우. 이 사실을 형이 알면 어떻게 될까? 저는 뭘 그렇게 뻔한 걸 묻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되긴 바로 이혼이지. 외도는 이혼 사유잖아.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때도 남편 특유의 성견지명이 발휘된 거예요. 형 직장이 장인어른 김치 공장이잖아. 지금 사는 집도 형수 동이 절반이 들어갔거든. 내가 아는 형은 그런 복덩이를 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절대. 정말 남편 말이 맞는지 저희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칠순 이후로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가족을 돌보겠다며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날도 월급날이니 소고기를 싸준다며 형 가족을 불러 모았었죠. 저는 남편 형수의 휴대폰 잠금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조카에게 영상을 틀어줄 때 누르던 걸 몇 번 봤거든요. 그걸 남편에게 알려줬습니다. 남편은 형수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휴대폰 잠금을 풀고 은실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스피커폰으로 해놨어요. 마치 조카가 잘못 누른 것처럼 조카 앞에 두고 말이죠. 휴대폰에서는 어김없이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기야, 하는 일 없이 돈이랑 축내는 남편 놈이랑 밥 먹으러 간다더니 벌써 다 먹었어? 아이 근데 그 놈은 언제까지 김치 공장에 빌붙어서 밥벌이 하나 제대로 못할 거래? 나 버리고 선택한 놈이 고작 그딴 놈이라니 속상하다 속상해. 아주버님은 당황하며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형님이 들어왔죠. 남편은 속으론 고소해하면서 겉으론 당황한 척을 하며 형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뭐야? 내 전화는 왜 들고 있어?
아주버님은 남편의 예상대로 비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얘가 잘못 눌렀나 봐. 전화가 왔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형님은 통화 목록을 보더니 그때처럼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남편이 계산을 하고 나가는데도 아주버님은 멍하니 앉아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앉아있더랍니다. 남편은 형에게 형수 몰래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형수 바람 피우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해, 형? 이혼을 해야겠지? 그 말에 아주버님은 갑자기 당당한 모습을 보였죠. 너도 나도 힘들게 자라봐서 알잖아. 애 어린데 그럴 수 있겠어? 용서하고 살아야지. 부부가 원래 그런 거지. 나 대인배야. 그딴 사소한 일로 이혼이라니. 웃기는 소리지. 그렇게 말하는 아주버님은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신는데 좌우를 바꿔서 신고 있었어요. 평생을 사립초등학교 나온 고귀한 혈통이라며 허세를 부리던 형의 비참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알고도 묵인하는 힘없는 남편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주버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남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틈만 나면 남편이 정의의 사도라도 된 마냥 형수를 용서할 수 없다며 들고 일어났거든요. 아주버님은 처음으로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죠. 네가 우리 가족 책임져 줄 거 아니면 가만히 좀 있어라. 어? 지금 집도 마누라 명의고 나 김치 공장에서 받는 월급도 솔솔하단 말이야.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네 조카 엄마 없는 애 만들고 싶어? 제발 제발 좀 가만히 있어줘. 모르는 척 하라고. 아니 우리 가족 앞에서 나타나지 마. 부탁이야. 그렇게도 남편을 물고 늘어지던 남편 가족은 그렇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마 후 아주버님은 형님을 설득해 이사를 갔고 저희는 층간소음에서 해방됐어요. 이제 남은 건 제 아빠와 남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해온 겁니다. 놀란 저는 한달음에 달려갔죠. 아빠는 간경화로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간이식이 가능한지 남동생과 제가 함께 검사를 했고 결과는 저와 남동생 모두 아빠에게 간이식을 할 수 있었죠. 남동생은 제가 간이식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을 했어요. 원래 큰딸은 살림 밀천이라는데 누나가 일찍 결혼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아빠랑 나랑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잖아. 누나도 이제 살만하니까 보답을 해야지. 아빠 아픈 것도 다 그때 누나가 갑자기 집을 나가서 그런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저는 남동생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럼 너는 그때 내가 배에 팔려가서 살았어야 했다는 거야? 정말 내가 그렇게 살길 바랬던 거야? 너 먹이고 입히려고 식당에 구걸하러 다니고 고물상에 네 옷 얻으러 다니다가 거지라고 놀림이나 받았어. 나는 찢어진 운동화 신어도 너는 새 운동화 신기려고 애를 썼다고. 나는 라면 먹어도 너는 고기 반찬 먹인 대가가 고작 이 정도니? 남동생은 눈 하나 꿈쩍 안 했습니다. 평소에 술을 많이 마셔서 아빠한테 자기 간을 줬다가는 아빠 더 일찍 죽을 거라고 했죠.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나섰어요. 재환이 너 사과해. 누나가 팔려갈 것 같으면 동생인 네가 아버지를 말렸어야지. 그때 누나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생각은 해봤어? 당장 사과해. 사과하면 간이식 누나가 할 거야. 남편의 그 말에 남동생은 제 손을 꼭 붙들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게 간이식을 피하기 위한 가짜 사과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녹는 기분이었죠. 사과는 억지로 받아내더라도 사람 마음을 녹이는 재주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제 사과도 했겠다, 모든 게 해결됐다고 생각해 홀가분한 표정을 짓던 남동생에게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임신했어. 임신한 사람이 어떻게 간이식을 해? 사실이었습니다. 둘째 계획을 세우고 있던 저희는 간검사를 하고 얼마 후에 아이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죠. 남동생은 보이는 족족 걷어차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내가 하게 될 거 사과는 왜 하라고 한 거야? 누구 놀려? 아빠는 임신 사실을 듣고도 기어코 저한테 간이식을 받겠다고 바득바득 우겼죠. 귀한 아들 몸에 칼자국을 남길 수 없다면서요. 의사가 나서서 임산부한테 간이식을 강요하다니 제정신이냐며 호통을 칠 정도였습니다. 결국 간이식을 해주기로 했던 남동생은 소리 소문도 없이 잠적을 해버렸어요. 아빠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겨우 수여자가 나타나 간이식을 받았지만 남동생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마음에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누나까지 팔아가면서 대학 보내려고 했는데 천하의 불효자식, 천하의 나쁜 놈. 시름시름 앓던 것도 잠시 아빠는 제가 둘째를 낳자마자 되찾은 기력을 죄다 쏟아냈어요. 이게 다 네 때문이다. 네가 우리 집안의 화근이라니까. 네가 둘째만 안 거졌으면 우리 아들이 간이식 무서워서 도망을 안 갔을 거 아니야. 책임져. 나한테 뭐든 보상을 하란 말이야. 아빠가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던 그때 저는 남편의 지시대로 현금이 가득 든 가방을 아빠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울어서 자리를 비웠죠. 남편의 예상대로 문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돈가방도 아빠도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어요. 남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못 간 아빠는 경찰의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아빠는 그 돈이 딸이 아빠한테 준 용돈이라고 바득바득 우겼죠. 남편은 경찰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 아내가 어릴 때 배 팔려고 했던 사람도 아빠라고 할 수 있습니까? 멀쩡한 아들 놔두고 임신한 아내한테 간이식 해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아빠 맞냐고요. 그런 사람한테 그만한 용돈 드릴 일도 없고요. 그 돈은 제가 아내한테 그동안 아이 낳느라 고생해서 선물로 주려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절도범인 거죠.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는 사람입니다. 절차대로 신고하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놓은 미끼를 문 아빠는 절도죄로 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감히 천륜을 끊고도 홀가분했냐고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불행해질 게 분명한데도 부모라서 형제라서 참는 바보 같은 짓을 다신 하지 않기로 했죠. 천륜이라는 말 따위에 연연하지 않으니 더욱 소중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머물던 청소년 쉼터 소장님은 제가 둘째를 낳자 산후조리를 도와주셨고 제가 일했던 식당의 사장님 내외부는 저희 가족과 여름 휴가를 함께 떠나는 가족이 됐거든요. 새로운 가족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천륜을 저버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처를 저희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지금도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나 깨어있을 때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말들만 골라서 들려주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